환갑을 넘기고 진갑까지 지나고 나니 이제 인생의 거친 파도는 다 지나가고 잔잔한 호수만 남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 시집장가 다 보냈고 서울 변두리에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했었지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의 연금과 퇴직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함이 문제였을까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늘 모자랐고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고향 후배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제 고향 마을에서 영리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녀석이었습니다. 한때는 건설 경기 붐을 타고 큰돈을 벌어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비싼 양주를 돌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두둑한 봉투를 안기던 잘나가던 사업가였지요. 저도 그런 철수를 보며 대견해했고 가끔 서울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하며 두터운 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당당한 철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지금 한강 다리 위에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을 새도 없이 저는 녀석이 말한 장소로 단숨에 달려나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포장마차 구석에서 만난 철수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맞춤 양복 대신 소매 끝이 해진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며칠은 면도를 못한 듯 덥수룩한 수염이 가득했습니다. 소주병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녀석의 모습은 흡사길가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놈이 회사 자금을 몽땅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더군요. 연대보증을 섰던 빚은 고스란히 녀석의 몫이 되었고 살던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버텼지만 이제는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남지 않아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지만 30년을 알고 지낸 동생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죽긴 왜 죽나. 우리 집에 방이 3개나 되는데 그중 하나 비어있으니 일단 들어오게. 사람 사는 온기라도 돌아야 집 같지 않겠나. 일단 기운부터 차리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철수는 제 손을 잡고 바닥까지 머리를 숙이며 빌었습니다. 형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딱 3달만, 정말 딱 3달만 신세지면서 일용직이라도 나가 돈을 모아 나가겠노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참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네에게는 말동무가 생겨서 좋고 갈 곳 없는 후배에게는 안식처를 줄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상부상조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대견했지요.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은 꼭 덧붙여야겠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은혜를 갚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세상에는 참 많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이 선택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내민 손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제 목을 조를 밧줄을 건네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수가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제 집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녀석을 위해 폭신한 새 이불을 사고 시장에서 소고기를 끊어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녀석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묘한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퇴 후 상실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만 같았지요. 첫 일주일 동안 철수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동거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싹 해놓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외투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술상을 소박하게 차려놓고 제 젊은 시절 무용담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지요. 텅 비어있던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번지니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떨어진 것 같다며 몇만 원씩 빌려가더니 어느 날부터는 밖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불안해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이라도 나가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종일 방 안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살더군요. 가끔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는 형님 앞에서 내던 공손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친 욕설과 고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돈 이야기들.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녀석이 저에게 보여준 눈물과 감사는 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녀석을 믿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겪는 일시적인 공황장애겠거니 조금 더 기다려주면 예전에 똑똑했던 철수로 돌아오겠거니 하며 오히려 녀석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신용불량자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깔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그 무지했던 선의가 불러올 파국을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평화였습니다. 철수는 마치 제 집의 집사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거실 바닥을 닦아놓고 아내도 생전에 해주지 않던 구두 닦기까지 도맡아 했지요. 저는 그런 녀석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잘 나가던 놈이 오죽하면 형님 집에서 저러고 있을까 싶어 장을 볼 때면 녀석이 좋아한다는 갈비며 생선을 넉넉히 사다 날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철수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조심스럽고 황송해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원래 제 집 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자연스럽다 못해 뻔뻔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밖으로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던 약속은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형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용직도 줄을 서야 한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크게 한 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변명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철수가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전 인맥을 통해서 금매로 나온 자재가 있는데 이것만 잡으면 바로 몇 천만 원은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용이 막혀서 통장 개설도 안 되고 계약금을 보낼 방법이 없네요. 녀석의 눈은 예전에 그 번뜩이던 사업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미 녀석에게 빌려준 생활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한 달만 제 명예 대신 형님 명의로 거래 좀 하게 해주세요. 수익 나면 형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 몇 배로 갚아드리고 저도 이 집에서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녀석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 여기서 거절하면 녀석의 재기 기회를 제가 꺾어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더군요. 게다가 30년 세월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느냐는 막연한 믿음이 앞섰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녀석에게 제 신분증과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녀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역시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제대로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녀석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고 저는 제가 후배의 앞길을 열어준 멋진 선배가 된 기분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철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어딘가로 바쁘게 전화를 돌리며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제가 잠들 때까지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형님은 몰라도 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니까요 라며 예전의 공손함은 싹 씻어낸 듯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다 놓은 비싼 양주를 제 허락도 없이 따서 마시고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자는 일도 잦아졌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정체 모를 안내문들이 하나둘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철수는 그것들을 제가 보기도 전에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사업자 등록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서류들이에요. 형님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설마 30년 후배가 형님의 이름을 팔아 무서운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철수는 집안일은커녕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형님, 반찬이 이게 뭡니까? 나 일하느라 기운 없는데 고기 좀 사오세요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샌가 철수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으로 타들어갔지만 이미 제 명의를 넘겨준 상태라 섣불리 녀석을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딱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매일같이 내일이면 돈 들어옵니다. 모레면 다 해결됩니다라는 말로 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화려한 변명 뒤에서는 제가 평생 쌓아온 신용이 조금씩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했던 3개월 중 이제 막 첫 달이 지나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퇴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주민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웬 험상궂은 사람들이 자꾸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뒷덜미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집은 이미 평온한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범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집 여자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 속에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험상궂은 사람들이 서성거린다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있지는 않을까, 철수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철수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허허 웃어 넘기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철수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째 접어들 무렵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집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오래된 수동 카메라와 아내가 남긴 은수저 세트, 그리고 비상금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현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 건망증이 생겼나 싶어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물건들은 나오지 않았지요. 참다 못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내 서랍에 있던 카메라 못 봤나? 그러자 철수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망했어도 형님 물건에 손을 댈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말 서운합니다.
녀석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들은 채워넣기가 무섭게 사라졌고 화장실의 샴푸며 치약 같은 생필품들도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철수는 마치 이 집의 모든 자원이 무한정 제공되는 공짜 호텔이라도 되는 양서재 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두고 에어컨을 풀가동하면서도 전기세 걱정하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낯선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좋지 않아 평생 담배를 멀리해왔고 철수도 제 집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구석에서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녀석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약속이 다르지 않나?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철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비굴할 정도로 선량하던 눈빛은 간데없고 마치 짐승처럼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형님, 제가 지금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짠하게 굴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 벌면 집 한 채 사드린다니까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단호하게 녀석의 짐을 밖으로 던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녀석이 쥐고 있는 제 명의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혹시라도 녀석을 내쫓았다가 밖에서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바보 같은 동정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그놈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철수의 일과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대놓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잠시만 쓰겠습니다라던 카드는 백화점, 고급 식당, 심지어는 유흥업소 결제 문자까지 제 휴대폰으로 날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손은 벌벌 떨렸고 녀석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거나 비즈니스 미팅 중입니다라는 짧은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철수는 거실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번에 물건 좀 크게 들어왔어. 명예. 확실하지. 우리 친형 같은 분 거니까 걱정 마.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녀석이 말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내 명의로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0일이 지나던 날, 저는 우연히 철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녀석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승인 문자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고 녀석이 가입한 도박 사이트의 충전 내역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던 제 명의의 통장은 녀석의 도박 자금 세탁 통장이 되어 있었고 제가 빌려준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신용 등급이 단 2달 만에 쓰레기 조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철수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녀석은 당황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결국 보셨네요. 그럼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 그날 이후 제 집에서의 삶은 동거가 아니라 감금과 협박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선의가 만들어낸 괴물은 이제 제 숨통을 노골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셨네요. 그럼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 철수의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아끼던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미 제가 알던 후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눈빛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내 명의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도박 사이트 문자가 내 이름으로 오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철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명의가 좀 필요할 때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형님은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그 높은 신용등급 둬서 뭐합니까? 죽을 때 가져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상식 밖이었지만 그 어조는 너무나 태연해서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철수는 그때부터 본색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녀석은 매일같이 제 곁에 붙어 앉아 속삭였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형님 명의로 나간 돈들 다 형님이 갚아야 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가 이번 판에서 크게 따서 한 번에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형님 감옥 가고 싶으세요? 신용불량자 되고 싶으세요? 싫으시면 제 말 들으세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감옥이나 신용불량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습니다. 철수는 제 그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저항하려 하면 녀석은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집안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도 금세 태도를 바꿔 형님, 저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위기만 넘기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가질 수 있다니까요 라며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정말로 큰 도움을 주고 함께 성공하는 아름다운 사례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상황에서는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늪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자기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비대면 대출 앱을 깔고 제가 잠든 사이 제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서류에 인감을 찍게 했습니다. 형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형님 이름으로 된 작은 법인 하나 만드는 건데 나중에 돈 들어오면 이 통장으로 다 꽂힐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지만 녀석은 제 죽은 아내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형님 말 안 들으면 형수님 계신 곳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집안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거실을 아예 자기 사무실처럼 쓰며 정체 모를 불량한 사내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제 집 냉장고를 뒤져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작은 방에 갇혀 그들이 내는 소음을 견디며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제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결제 문자였습니다. 5만 원, 10만 원 하던 금액은 어느새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철수는 제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아껴온 신용이 녀석의 유흥비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제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다 형님이 동의해서 한 거라고 서류 다 만들어놨어요. 신고해봤자 형님도 공범으로 잡혀가요. 노후에 감옥에서 콩밥 먹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법에 무지했던 저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갔습니다. 어느덧 철수가 제 집에 들어온 지 2달 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끔했던 집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내들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꽉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국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우편물 속에 숨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꿈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예전에 고요하지만 평화로웠던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철수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저는 그 탐욕의 제물이 되어 서서히 사회적 사형 선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제 명의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한 지 석 달째에 접어들 무렵 우리 집 우체통은 더 이상 우편물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꽉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카드사에서 온 이용 안내문이겠거니 혹은 철수가 말한 사업상 서류겠거니 하며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삐져나온 봉투 하나를 우연히 집어든 순간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날아온 채권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뜯어보니 이름조차 생소한 대부업체 서너 곳에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단위였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에 육박하는 빚이 제 이름 앞으로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제가 잠든 사이 제 지문을 도용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비대면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박판을 벌이고 있던 철수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요. 이 악마 같은 놈아, 이게 다 뭐야?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지만 철수는 제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오히려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어차피 그 집 형님 죽으면 자식들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당겨 쓴 게 뭐가 대수라고.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그 집 구석구석 서린 추억 때문에 팔지 못하고 지켜온 제 목숨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기 동생이라 믿었던 놈이 그 소중한 집을 도박 자금으로 홀랑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편물은 그날 이후로도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봉투들이 우체통을 뒤덮었습니다. 최고장, 지급 명령, 경매 개시 결정.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성실하게 살면 하늘이 굽어 살핀다는 말을 믿어왔건만 현실은 제 선의를 비웃듯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철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녀석은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 이름으로 대출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네. 신용 등급이 왜 이 모양이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녀석은 제 휴대폰에 수시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보며 전화 받지 마세요. 받으면 더 피곤해집니다라며 제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인증이 다 정상적으로 완료된 대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져서 곧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철수는 제 카드로 배달시킨 비싼 일식 요리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은행 서류를 보더니 녀석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형님, 인생 짧아요. 그까지 신용 좀 나빠진다고 죽습니까? 제가 조만간 한 방 크게 터뜨리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놈의 한 방. 녀석은 그 한 방을 위해 제 남은 생 전체를 도박판의 칩으로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녀석의 웃음소리와 휴대폰 게임 소리를 들으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30년 넘게 써오던 신용카드는 줄줄이 정지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려 해도 잔액 부족 혹은 사용 중지 카드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체통에서 꺼낸 수십 통의 독촉장을 방 바닥에 펼쳐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3개월 전 철수를 집으로 들이던 날에 제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제 선의는 변질되어 흉기가 되었고 그 흉기는 이제 제 집과 제 명예 그리고 제 남은 인생까지도 모두 삼켜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채권 가압류 통지서가 집안을 덮친 후 제 일상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돈보다도 철수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녀석은 숨길 기색조차 없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형님 하며 굽신거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제가 녀석의 집에 얹혀 사는 식객이라도 되는 양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철수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한계다. 내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제발 그만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철수는 먹던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싸늘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자꾸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그냥 노는 줄 아세요? 다 형님 빚 갚아주려고 비즈니스 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비즈니스라니요. 이 녀석이 말하는 비즈니스는 종일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사기 대출 상담사와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정당한 항변을 할 때마다 녀석은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했습니다. 형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녀석은 제가 무지한 점을 이용해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은 서류들을 내밀며 만약 일이 잘못되어 경찰이 오면 저야말로 대출 사기의 주범으로 잡혀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형님은 전과자 되고 싶으세요?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자식이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사기꾼 공범으로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천 번 되뇌며 어딘가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 거실에 앉아있는 저 악마 같은 존재는 제 희망을 하나씩 짓밟았습니다. 철수는 이제 제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동창들,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제 이름을 팔아 급전을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이 지금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신데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어느 날 예전 직장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인격과 평판이 철수의 혀끝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후배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보세요, 형님. 인덕이 많으셔서 돈 빌리기도 쉽네요. 이 돈으로 이번에 한 판만 제대로 돌리면 다 복구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녀석이 두고 간 가방 속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철수의 진짜 신용정보지와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철수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여온 상습범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신세지자는 말로 접근해 집을 차지하고 명의를 뺏는 전형적인 둥지 뺏기 수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철수는 불쌍한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사냥해 연명하는 기생충이었지요. 서류 뭉치 속에는 이미 자살한 피해자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고 온몸에 털이 쭉 뼈섰습니다. 녀석은 제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서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너 원래 이런 놈이었어. 제 물음에 철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식조차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들켰네. 그럼 이제 더 편하게 가도 되겠네요. 형님, 여기까지 온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죠? 형님 집, 이미 서류상으로는 제 거나 다름없어요. 좋게 좋게 갑시다. 네. 그날 밤 철수는 제 집 안방을 차지하고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제 집인데도 저는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녀석은 당당하게 제 아내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을 발로 차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기괴한 동거. 30년의 정은 한순간에 난도질 당했고 저는 제 선의가 불러온 비극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제 안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녀석은 제 모든 것을 갉아먹은 뒤였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려 했을 때 제 앞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차가운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